프랑스의 문제가 뭐냐면 용병이 집으로 안 돌아가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하겠습니까? 산적 비적 때 이렇게 샤를 5세가 머리를 굴린 게 얘네 계속 고용하자 그냥. 그럼 이제 1년 내내 고용하려면 정기적으로 계속 세금 걷어야 되고. 그쵸.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세금이라는 것은 의회를 통해서만 걷는 건데 처음으로 해서 샤를 5세가 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자동으로 세금을 걷는 걸 처음으로 시행해요. 근데 조세제도의 근간이 샤를 7세 왕으로 이제 축성식 하는 거, 오를레앙이랑 파리 수복하는 거 계시를 받았다고. 이때 잔다르크가 나온 거죠. 그냥 치고 나가는 거죠, 그냥. 근데 이제 파리 수복에는 실패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샤를 7세가 마음이 변해요. 이제 잔다르크는 계속 싸우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지원이 끊기게 되는 거죠. 17세기 되면 이제 이런 이제 100년 전쟁이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랑 이제 전쟁 국가 이게 연동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게 다 그 모델이죠. 3프로가 각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신과 함께 오늘은 저희가 전쟁 얘기를 좀 나누게 될 텐데 네. 지금도 뭐 전쟁이 또 지구 어느 편에선가 또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볼 만한 전쟁들 역사로부터 좀 배워서 지금 한번 상황들을 잘 해석 혹은 뭐 유추 또 전망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 전쟁 가운데도 유럽의 질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100년 전쟁 이야기야. 가장 긴 전쟁 중에 하나죠. 예, 아주 흥미로운 전쟁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쟁 이야기 저희에게 전해주실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홍용진 교수님 오늘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옛날로 가서 유럽의 100년 전쟁 그렇게 1350년쯤이 지나가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또 싸우러 와요. 그렇죠. 1350년대 이제 왕이 또 바뀝니다. 프랑스 왕이 바뀌어요. 이제 필립 6세에서 그 아들이었던 장 2세라는 이제 아들로 바뀌게 되는데 장 2세는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왕인데 프랑스가 이때 굉장히 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발루아 가문이라는 이 가문 자체에 대한 의문이 막 들면서 또 하나의 라이벌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이제 왕위에서 배제됐던 잔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래도 물려받은 곳이 할머니 땅이에요. 할머니가 이제 또 할머니 이름도 잔인데 할머니가 원래는 나바라라고 하는 지금의 바스크 지역, 에스파냐 쪽 거기에 여왕이었어요. 프랑스 남부. 예. 근데 이제 지금도 되게 웃긴데. 그 바스크 지역 그 나바라라는 곳에서 프랑스 귀족을 모셔다가 자기네 왕으로 삼은 거예요. 샹파뉴 지역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이긴 한데 이제 나바라 이 에스파냐 그쪽 북쪽에 조그만 왕국의 여왕을 했었고 그거는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잔의 아들이 또 샤를이라는 그 친구인데 그 사람이 이제 또 왕위 계승을 요구하면서 프랑스 내에서 이제 장 2세한테 덤비는 거죠. 프랑스 왕을 하고 싶다. 네. 이제 여기에는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내가 적통인 것 같으니. 적통인 걸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에 보이는 이 이제 장 2세라는 왕한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장 2세가 제대로 국정 운영이 안 돼요. 자기 밑에 있는 관료들이라든가 신하들, 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이 샤르를 젊은 피인 샤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이제 1356년에 에드워드 3세가 이제 나이가 들은 상황에서 에드워드 3세의 아들 에드워드입니다. 또 에드워드가 전쟁을 또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여기 아키텐 지역이라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쪽으로 쳐들어가요? 네, 이쪽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요 갈색으로 막 여기 노략질하고 다니고. 저 때 명분은 아버지를 갖고 있었던 프랑스 안의 영지를 내놔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계속 살아 있으니까 아버지의 이제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이제 왕세자로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또 프랑스를 이제 침략하는 거죠. 예. 이제 저 때는 그럼 스페인 쪽은 그 이슬람 세력을 다 몰아낸 다음이에요? 많이 몰아냈죠. 에스파냐. 그래서 이제 맨 서쪽으로는 포르투갈, 가운데는 카스티아.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아라곤이라고는 세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 그라나다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 조금 남아 있었죠. 네네네. 1356년에 이제 쳐들어와 오는데 이 에드워드를 이제 흔히
제가 이제 여기는 웨일즈공 에드워드라고 정확하게 썼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는 이제 흑태자. 흑태자는 뭐예요? 우리 처음 들어봤는데. 아 처음 들어보세요. 네. 네. 아, 황태자 역사책 보면은 네. 서양사책 보면은 흑태자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도? 왜냐하면 이제 네. 영어로 블랙 프린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의미죠. 모르겠습니다. 그 르네상스 때 붙인 건데 네. 사실은 이때는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고. 예. 근데 블랙 프린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왕세자이기 때문에 태자라고 부르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그러게, 굳이 흑세자. 우리나라로 네. 하면은 암흑대군 뭐 이런 건데 왕세자는 태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황제의 아들이 태자죠. 아. 동양적인 그러니까. 그 질서예요. 흑세자라고 해야지 흑세자. 흑세자 또는 이제 프린스 하니까 대군 뭐 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음. 어쨌든 이제 이 웨일즈공 에드워드가 왕세자가 다스리는 땅이 웨일즈예요 이때 당시.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가 침략을 했고 노략질을 했고 또 이제 장 2세가 어렵사리 또 군대를 모아갖고 막으러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난 곳이 뿌아티예요. 1350년에 이제 뿌아티에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깨지죠. 프랑스가. 예. 예. 이거는 또 뭐 이건 뭐 언덕도 아니고 문제는 프랑스 군대가 비가 온 진흙창 예. 늪 같은데 이제 이 말들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프랑스 기사도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아직 살아 있을 텐데 그런 거 보면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영국은 공격을 해봤어요? 네, 잉글랜드는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바로 숲에 숨어 있다가 숲에서 보이지도 않는 숲에서 그냥 화살을 막 쏴버린 거죠. 아 늪에 빠지니까 네. 기다리고 있었구나. 네. 근데 이제 이게 크래시보다 더했던 게 뭐냐면 왕이었던 장 2세가 포로로 잡힙니다. 왕이 예, 끝났네. 예, 끝난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네. 아니 어떻게 왕도 보필을 못했느냐. 네. 귀족들 니네 맨날 잘난 척하더니 결국 왕도 보필 못하고 니네만 도망친 거 아니냐. 갑자기 이제 장 2세는 순교자처럼 돼버리는 거죠. 프랑스 귀족 책임론이 그렇죠. 귀족 책임론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직자 부르주아 이런 사람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그때 젊은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잡혀갖고 아들이 이제 막 이제 뭐 17 뭐 이 정도 되는 샤르리 이름 또 이제 샤르리라고 하는 왕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섭정을 맡게 된 거죠. 근데 아직 뭐 어리버리한 상태라 그걸 잘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총신분회 프랑스에서 이제 총신분회 옛날에 삼부회라고 불렀는데 그 이제 총신분회가 소집이 되고 각 신분 대표들이 모여서 국정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논의의 주도권을 잡은 게 부르주아 대표였던 에티엔 마르셀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에서 빨리 회의해갖고 뭘 왕을 다시 모셔오든지 그렇죠. 뭐 해야 될 그러니까 거 이제 아니에요. 전쟁하고 이제 왕 이제 몸값 치러야 되고 네. 이런 거 하려면 다 세금이에요. 아. 근데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 하면은 니네들이 하면은 말 듣겠냐 이거예요. 전국에 걸쳐서. 그리고 돈줄은 다 부르주아인데 부르주아의 대표인 내가 국정 운영하고 내가 걷고 인사권까지 가져려고 해요. 프랑스 부르주아가 네, 이 에티엔 마르셀이라는 파리 시장이 파리 시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정을 주도를 하죠. 그런데 막상 또 지방에 가니까 지방 성격이 또 강해서 네가 파리 시장이면 뭐 할 건데 하면서 세금을 또 잘 안 내요.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샤를은 맨 처음에는 이제 거의 에티엔 마르셀한테 뭐 이래저래 끌려다니고 막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가 몰래 또 이제 어느 순간 각성을 하죠. 각성을 해갖고 탈출해서 탈출해요? 예, 파리를 탈출해요. 그래서 이제 지방 귀족들을 다시 모아서 파리를 이제 포위를 하죠. 1358년에 수로랑 교통로 이런 거 다 끊으니까 파리가 이제 굉장히 갇힌 상황에서 한두 달 버티다가 결국 내분이 나서 에티엔 마르셀이 이제 죽고 암살당하고 결국에 이제 세자 샤를이 다시 이제 국정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죠. 어쨌든 샤를이 좀 되게 맨 처음에는 좀 어벙벙하다가 나중에는 좀 되게 똑똑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 운영을 잘 하면서 세금도 걷고 아버지도 다시 이제 모셔오고 그런 이제
그 조약을 또 맺게 됩니다. 에티엔 마르셀이라는 사람은 이제 파리 시장으로서는 어쨌든 되게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 이제 파리에 가면은 거리 이름하고 지하철역 이름으로 에티엔 마르셀이 있고 지금 이제 그 파리에 가면 파리 시청 있잖아요. 네. 파리 시청 자리가 바로 에티엔 마르셀이 맨 처음 닦아놓은 곳이에요. 저게 에티엔 네. 마르셀이구나.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센강을 바라보고 그렇죠. 이제 19세기에 만든 동상, 에티엔 마르셀 동상이 저렇게 있는 거죠. 동상을 만들 정도면 저 사람이 파리 시민들한테 뭔가 의미가 어떻게 있는 걸로 19세기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프랑스 혁명을 먼저 준비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시민 계급으로서 예, 부르주아 그렇죠. 계급이 예, 부르주아로서. 왕에게 저항한 첫 번째 케이스다. 그렇죠. 예. 요 정도면 100년 전쟁에 몇십 년 정도 간 겁니까? 이게 지금 1356년이니까 예. 20년밖에 안 됐네. 20년밖에 안 됐죠. 아, 5분의 6분의 1밖에 안 되네. 예. 큰일 났네 이거. 아직도 여말인데 조선 그렇죠. 건국도 안 했어. 예. 잠깐 이제 그 샤를 5세 이제 샤를이 이제 왕세자였다가 이제 아버지 이제 돌아오고 나서 장 2세는 1364년에 죽고 이제 샤를 그 세자 샤를이었던 사람이 이제 그 왕위에 오릅니다. 굉장히 현명하게 이제 그 통치를 해서 이 사람 별명이 이제 그래서 현명왕이에요. The Wise 영어로 하면. 그래서 잉글랜드한테 뺏긴 땅을 다 이제 또 수복을 합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오는 대가로 엄청난 배상금을 주고 땅도 줬어요. 땅을 이만큼 떼어주기로 한 거예요. 원래 이제 잉글랜드가 원했던 건 이때 땅 다 달라는 거였는데 그것도 어떻게 또 잘 협상을 해서 사실은 중간에 잉글랜드가 쳐들어왔다가 할 일 없이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줄은 거죠. 달라는 것도. 그래서 요 정도 땅으로 된 거죠. 분홍색. 예, 분홍색. 원래 왼쪽 지도의 빨강색이 이 100년 전쟁의 시발점이었던 그렇죠. 영국의 왕이 프랑스에서 갖고 있던 자기 땅. 그렇죠. 그랬다가 이게 그 아버지를 모셔오는 조건으로 이렇게 떼어주기로 한 거죠. 분홍색은 떼어주기로 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샤를 5세가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람인데 뭐냐하면 샤를 5세 때는 사실은 대단한 전투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프랑스의 문제가 뭐냐면 잉글랜드든 프랑스든 용병을 썼습니다. 용병이 집으로 안 돌아가요. 왜요? 전쟁 끝났는데 예. 또 전쟁할 것 같은데? 갔다 오면 또 예, 그러면 비용이니까 그 사이에 뭐 하겠습니까? 훈련. 전쟁해야지 뭐. 그냥 놀 것 같아. 건달일 것 같은데 그냥. 그렇죠. 비적대가 됩니다. 산적 약탈, 비적대 건달. 이렇게. 그래서 프랑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쟁터가 아니었던 지역들. 깡패들이 됐구나. 그렇죠. 동남부 지역. 경찰도 없으니까. 여기도 있겠다. 여기가 제일 이제 전쟁이랑 상관없는 곳이니까 여기 뭐가 많잖아요. 아비뇽 교황이 여기 있었거든요. 아비뇽. 그래서 아비뇽 교황궁도 성체처럼 지은 게 걔네들 때문이에요. 걔네들이 침탈해 오니까. 그러니까 이 용병을 어떻게 처단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샤를 5세가 머리를 굴린 게 얘네 계속 고용하자 그냥. 차라리 월급 주는 게 차라리 싸다. 1년 내내 고용하자. 그럼 이제 1년 내내 고용하려면 1년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세금 걷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세금이라는 것은 의회를 통해서만 걷는 건데 처음으로 해서 샤를 5세가 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자동으로 세금을 걷는 걸 처음으로 시행해요. 세금을 걷는 대신 국민들한테 주는 건 그냥 보호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절대 그게 안 되거든요. 의회를 통해서만 세금을 걷을 수 있고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는 건데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이제 총신분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걷고 이 군대를 고용하는 이 사례가 처음 등장한 거고. 군대 조세제도의 근간이 이루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예. 매 세금 걷을 때마다 우리가 의회 동의를 받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뭐 지금 대한민국이랑 연관이 있는 게 네. 의회를 통해서만 이제 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세금을 걷고 나중에 감사를 받잖아요. 네. 그다음에 세금의 가장 큰 부분은 국방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한다면 네. 1년 내내 굴리는 용병대를 만들었다는 것. 이게 이제 상비군의 기원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 자식들 진짜. 그러면서 또 문제는 재밌는 건 뭐냐면 잉글랜드가 이 땅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군대를 다 주둔을 못 시켜요. 필요한 곳에 이제 요새 필요한 병력만 이제 갖다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360을
굴리는 이 상비군으로 쳐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땅을 다시 다 회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샤를 5세 같은 사람은 이제 무기로서가 아니라 군대 운용하는 체계에 있어서 상비군의 어떤 기원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 그게 이제 사실은 절대주의의 기원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까 루이 14세 때 그때 가면은 네. 잉글랜드는 항상 의회를 거쳐야 되고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하다가 모가지 날아갑니다. 잉글랜드 찰스 1세가. 단두대. 예. 처음 왕의 모가지를 날린 나라는 잉글랜드죠. 영국이죠. 그런가요? 찰스 1세.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프랑스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왕이 직접적으로 이제 세금을 걷는 그런 시대가 펼쳐졌고 그걸 바로 절대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국민들은 그런- 저 깡패들을 없애야 되니까 그냥 예. 달라니까 좋겠네요. 그렇죠. S1 사용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거죠. 예. 그거 그 걔네들이 막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느니 눈앞에 보이니까 얘네들 그냥 잡아두는 게 훨씬 낫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365일 굴려서 영국한테 뺏긴 땅 얻어내는 게 더 이득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샤를 5세가 한 일은 되게 많은데 전쟁에만 집중해서 네. 본다면 샤를 5세가 이제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갖고 좀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과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기원이 되는 것도 이 사람 때 왕립도서관으로 만들었고 샤를이. 바스티유도 만들었어요, 이 사람. 바스티유도? 예. 근데 이제 잉글랜드가 이제 문제죠. 이때는 오히려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에드워드 3세와 이제 웨일즈공 에드워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먼저 죽어요. 이때는 정말 느닷없이 갑자기 많이 죽습니다. 뭐 병 걸리고 뭐 이래갖고. 그런데 그 다음에 에드워드 3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드워드 3세 다음으로 왕위를 이은 건 손자예요. 리처드 2세라고. 근데 리처드 2세는 잉글랜드 사람들한테 완전히 비호감인 왕이었어요. 그 이제 전쟁 어떻게든 좀 되게 호전적이고 그런 네. 귀족들이 많고 전쟁 상황인 그런 상황인데 뭐 이렇게 옷에다가 꽃 꽂고 다니고 좀 아티스틱한 그런 면모를 자꾸 보여주고 그러면서 또 예민하고 자존심이 세고 귀족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타입이기보다는 이렇게 쫙 내려다보면서 좀 이렇게 깔보는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한테서 굉장히 이제 신임을 받지 못하게 되고 특히나 이 사람 즉위하자마자 1381년에는 잉글랜드에서 이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또 와트 타일러의 난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존 볼이라고 하는 그 수도사가 뭐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배를 짤 때 귀족이 따로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연설문으로 시작하는 그 왕후장상의 봉기가 시가 따로 있냐 이거네. 그거를 자주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게 다릅니다 사실은. 어떻게 달라요? 이제 만적이 뭐 끌어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만적이 왕후장생의 시가 따로 있냐라는 말을 했을 때는 자기가 왕후장생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 체계를 두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신분 체계를 없애겠다는 얘기가. 컨셉이 다르다. 표현은 그렇죠. 비슷했어도. 예. 이건 기독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신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평등하다니까. 예. 어쨌든 그런 봉기도 일어났고 또 이제 귀족들이랑 옥신각신하면서 결국에는 리처드 2세가 폐위를 당하죠. 의회에서 폐위가 됩니다. 두 번째예요, 사실은. 사실은 에드워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에드워드 3세의 아버지였던 에드워드 2세도 내전 상황에서 폐위를 당한 왕이었거든요.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근데 반란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승자의 편에서 얘기를 한다면 반란이라고 안 하겠죠, 자기네들은. 그럼 반란 일으키면 반란군 수계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왕을 세워놓고 다시 자기는 컴백이에요. 의회 세력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맨 오른쪽에 보이는 헨리 4세, 리처드 2세 사촌입니다. 예, 존 오브 곤트라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에드워드 웨일즈공 에드워드의 동생이고 그 동생의 아들이죠. 헨리 4세는 리처드 2세를 폐위시키고 네. 의회에서 추대한 왕이 되는 거죠. 이 헨리 4세, 요 리처드 2세, 헨리 4세 요런 사람들이 네. 셰익스피어 사극 주인공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티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대 비극도 많이 나오고 네네. 예, 그런 건데 헨리 4세가 그래서 왕이 됐을 때 이 사람도 옛날에 필립 6세랑 비슷한 거예요. 신하한테 옹립된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뭘 주도적으로 뭘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헨리 4세 때는 이제 별 큰 문제 없이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뭐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네.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샤를 5세가 죽고 나서 샤를 6세가 이제 또 어린 나이에 청소년인 상태에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샤를 6세인데 어렸을 때, 그 나이 들었을 때고 아버지가 너무 잘했어요. 자기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해보려고 엄청나게 절치부심 노력을 하는데 삼촌들이 막 버티고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뭘 못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그 아까 바스티유 만들고 뭐 그랬다는 예, 그 샤를 분이죠? 5세고.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막 그 세금을 걷었던 거를 이제는 좀 원상복귀 시키고 덜 걷고 좀 이래야 한다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져 가는데 이 이제 그 삼촌들은 거기서 이제 뽑아 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게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샤를 6세는 어떻게든 좋은 왕으로서 이런 걸 아버지가 또 죽을 때는 자기는 그렇게 세금을 걷어놓고 세금을 걷지 말아라고 하면서 유언으로 죽었어요. 또 대책 없이. 또 어쨌든 그 유언도 지키고 싶고 막 그런 상황에서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삼촌들의 이제 압박은 심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다가 결국엔 1392년 8월 5일 날 미칩니다. 미쳐요? 그게 이제 이성계 위화도 그렇죠. 같은 날이라는 거구나. 위화도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가서 이제 옥새 갖다 바쳤을 때 맞아요. 수락한 날이 그날이 8월 5일입니다. 1392년 8월. 그러니까 시차 뭐 한 8시간 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되고 8시간 있다 미친 거죠. 힘들게 고민하다가 예. 실성을 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르망 옛날에 자동차 이름이죠. 르망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거기 숲속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어떤 무슨 이상한 노인네가 나타나서 막 경고를 하고 조심하라고, 너 신변 조심하라고. 그리고 사라졌어요. 거사 같은 사람이. 네. 그때 확 돌았어요. 갑자기 자기 옆에 있는 시종들을 막 다 죽이고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왕을 못하죠.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조약 사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죠 프랑스는. 신기하네. 예. 예, 또 이제 그 삼촌들하고 이제 이 샤를 6세의 동생 이 루이인데 오를레안 공장 루이인데 얘네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어떻게 본다면 국정농단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삼촌들하고 이 루이가 그죠? 자기네들끼리 이제 꿍짝꿍짝 해 나가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파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르고뉴 공작 쪽 파벌하고 이 오를레안 공작 쪽 파벌. 또 이제 이 오를레안 공작이 또 암살을 당합니다. 네. 암살을 당하고 이제 요 사람이랑 되게 이제 친근하게 지냈던 아르마냐 공작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혈연으로 맺어진 곳인데 이 아르마냐 공작 쪽하고 이 부르고뉴 공작 쪽하고 둘이 완전 두 파벌을 만들어서 국정을 두고 싸우게 되는 내전 상황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가 쳐들어오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또 계속해서 내전 때문에 일반 민중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처참한 상황인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뭐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통로가 막혀요. 서로 싸우니까. 네. 싸우는 명분 내지는 그건 뭐였어요? 자기네들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르고뉴 공작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샤를 6세나 그 샤를 5세가 이제 그 저기 유언으로 남긴 걸 받아들여서 국정 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오를레앙 공작 아르마냐파 쪽은 무슨 소리냐? 그냥 세금 그대로 걷어야 된다. 증세냐 감세냐. 예, 고거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이제 어떻게 본다면 민중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르고뉴 공작 쪽이 옳죠. 예. 어쨌든 심지어는 내전이 일어났군요. 내전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네. 교통로가 끊기니까 물가 오르고 이미 이때 당시에 이제 뭐 파리시나 이런 주요 도시들은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화폐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기후사에서 얘기할 때 소빙기라고 하는 그 시기가 닥쳐와요. 추워서 농사가 안 됐다면서요? 추워서 농사도 잘 안 되고 당시 기록으로 보면은 15세기 초에 막 부활절 4월달 때까지 눈이 왔다 그러니까 농사도 잘 안 되죠. 땔감도 없고 그 많이 이성계 죽었겠네요. 위화도 네. 회군도 그래서 안 그래도 농사 안 되는데 뭐 저기까지 가냐 출장 보내냐 그랬다 그렇게 됐다 그러게요. 날씨가. 자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내전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다시 이제 잉글랜드가
헨리 4세가 이제 죽고 아까 왕이 찬탈했던 헨리 4세가 죽고 아들 헨리 5세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잉글랜드가 세네요 이제는. 그럼 여기는 다시 이제 또 쳐들어온 거죠. 저번에 이제 예전에 에드워드 3세가 네. 쳐들어왔던 것처럼 이제 이 헨리 5세도 쳐들어오게 되고 이 이제 헨리 5세의 이야기를 다룬 게 원래는 이제 셰익스피어의 이제 그 극이기도 한데 계속 이제 영화로 자꾸 만들었던 게 헨리 5세예요. 영화. 최근에 만들어진 게 뭐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더 킹이라는 영화죠. 저 때를 배경으로. 예, 로버트 패틴슨하고 티모시 샬라메 나왔던. 재밌는 게 이 영화가 재밌는 게 티모시 샬라메는 원래 아버지가 프랑스 사람이라 이름도 원래 이름도 프랑스예요. 그러네요. 예, 원래 프랑스 개예요. 그리고 로버트 패틴슨은 그냥 원래 영국이에요. 그 정확히 딱 자기 역할 맡은 거네요. 아니요, 거꾸로 맡았어요. 에잉? 티모시 샬라메가 헨리 5세를 맡고 잉글랜드 왕. 로버트 패틴슨은 프랑스 왕세자를 맡았어요. 그냥 뭐 남의 나라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난리나. 그렇죠. 그렇지. 왜 캐스팅을 그렇게 했냐고. 예, 이순신을 뭐 제일교포가 하고 아. 한국에 있는 일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고 그럴 수 있겠네. 그죠. 감정 안 좋으니까. 뭐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뭐 한국 사람이 왔고 저때 영국이 쳐들어온 건 지난번에 니네가 왕 인질로 잡았던 거 우리가 넘겨주면서 땅 우리가 분홍색 땅 이거 우리가 갖기로 했는데 땅도- 니네 네. 왕이 다시 우리 허락도 없이 찾아갔어. 그 땅 다시 내놔였어요? 그것도 있지만 그 헨리 5세 같은 경우는 에드워드 3세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진짜 프랑스 왕이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영토를 보존하는 거였는데 이 헨리 5세는 자기가 진짜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의 왕 네. 겸 영국의 왕. 예, 영국과 프랑스 모두의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와서 또 이제 옆에 보이는 아젠쿠르 전투라는 곳에서 또 프랑스 군대가 대패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아젠쿠르 전투 때 이제 주로 나간 쪽이 이제 부르고뉴 공작 쪽이 아니라 아르마냥 쪽이었고 부르고뉴는 이때 밀려서 지금 프랑스의 동부 지역에 자기네들끼리 따로 이제 영역을 만들고 독립화 경향을 네. 가고 있었어요. 거기가 감세론이었죠? 감세론은 맨 처음에 주장했었는데 이제 뭐 두세대 지나고 나서는 그건 이제는 없고. 아예 프랑스에서 독립적인 세력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잉글랜드랑 이제 손을 잡았던 거죠. 그 부르고뉴 그 공작 쪽. 부르고뉴가 예. 저건 나의 친구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런 지도가 나오는데 요 갈색이 부르고뉴 공작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결혼이든 뭐 매입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부르고뉴는 여기인데 여기까지 저쪽까지. 플랑드르 지역까지 장악해서 독립 아예 다른 나라를 만들려고 왕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잉글랜드가 아젠쿠르에서 이기고 나서 헨리 5세가 계속 내쳐갖고 이 북부 지역 파리까지 모두 잉글랜드한테 점령당해요. 파리도 넘겨주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근데 이제 프랑스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정신이 이상한 샤를 6세는 남아 있고, 파리에. 예, 이제 그 왕세자였던 샤를은 여기 부르주라는 곳으로 도망쳤어요. 이 사람은 아르마냐파예요. 이제 샤를 1420년에 이제 뭐 파리까지 장악하고 나서 이제 1420년에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샤를 6세랑 헨리 5세랑 조약 내용이 뭐냐면 자 지금까지 일단은 샤를 6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프랑스 왕은 샤를 6세. 약간 맛이 같지만. 그 다음에 이제 헨리 5세랑 샤를 6세의 딸이랑 결혼한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을 테고 이제 아들이 생기고 일단 그리고 이제 샤를 6세가 죽고 나면 그 프랑스 왕위 계승은 헨리 5세가 한다. 헨리 5세는 훨씬 젊었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들과 딸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가 또 영국과 이제 프랑스의 이어가는 모두의 왕이 되면 되지 않겠냐. 예, 그런 거죠. 프랑스도 기분 나쁜 건 아니네요. 나의 유전자가 같이 어차피 합병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역의 쪽으로 가는 거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근데 여기서 또 돌발 변수가 발생하는 거죠. 1422년에 이 젊은 헨리 5세가 먼저 죽어요. 또 병 걸려서. 영국에서. 예. 다 이겨놓고. 예.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샤를 6세도 죽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 헨리 5세도 아들이 이제 1살짜리가 있었어요. 1살이었어요? 1살.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뭐 20년에 결혼해서 22년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부르주라는 곳으로 도망갔던 왕세자. 네.
이 샤를. 약간 미친 분의 아들. 아들. 아. 이 사람하고 이제 아르마냐파에서는 무슨 소리냐? 헨리 5세가 왕한다고 그랬죠. 언제 헨리 6세가 왕한다고 그랬느냐? 다시 시작해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면 공식적인 왕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프랑스사에서는 1422년에 바로 이제 샤를 7세 즉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식도 없고, 그죠? 헨리 6세도 뭐 아직 뭐 즉위식을 한 것도 아니고 29년까지 30년까지 사실은 소강 상태이고 아까 이제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대치 국면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헨리 6세는 나이는 어리고 뭐 깐난쟁이긴 한데 영국 귀족들이 이제 또 삼촌들이 섭정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파리까지 점령한 상황에서 예. 이 부르주에 있는 샤를 7세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있을 뿐이에요, 그냥. 세자연 왕세자. 그냥 왕세자인데 가장 큰 게 그거죠.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아들 맞나? 아들이 한 4-5명 막 있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는데 우리 엄마랑 어떻게 나를 낳지? 의기소침한 거예요. 저렇게 파리까지 뺏기고 내가 진짜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왕 맞나? 프랑스 왕 이게 뭐 하늘도 날 버린 건 아닌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센치하게 또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때 잔다르크가 나오는 거죠. 드디어 나오네. 네, 저 드디어. 상황에서 이때 나온 거예요. 프랑스가 자꾸 저렇게 오래 걸린다. 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동렘이라는 쪽인데 진짜 시골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뭐 한 17, 18밖에 안 된 목동 여자아이가 갑자기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샤를 7세 왕으로 이제 축성식 하는 거, 그다음에 오를레앙이랑 파리 수복하는 거, 그 이제 나가서 하랬다고. 우울한 왕세자를 왕으로 옹립하고 파리를 다시 회복해라. 다 탈환하는 거, 다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부르주에 없었고 신웅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 왕세자는. 샤를이. 샤를은. 그러니까 찾아오죠. 이제 일설에 의하면 옛날에 이제 밀라 요보비치 나왔던 그 잔다르크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뭐 일설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샤를 7세가 얘가 진짜 그런 하늘의 계시를 받은 애인지 시험을 해보죠. 그래서 왕자에 자기 시종을 앉혀놓고 자기는 다른 궁정 신하들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잔다르크가 진짜 나를 알아보는지. 오, 재밌네. 근데 뭐 어디까지나 그냥 일설입니다만, 그러니까 그 잔다르크가 딱 왕좌에 있는 사람 보고 너는 왕이 아니다. 딱 알아보고 바로 숨어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샤를 7세를 찾았다는 거죠. 그럼 뭐 이제 전설 같은 얘기죠, 사실은. 어쨌든 잔다르크가 이때부터 활약을 해서 갑자기 일단은 자기가 예언한 대로 여기 오를레앙이라는 곳을 수복해요. 이것도 이제 정상적인 군사 작전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그냥 돌격했던 거죠. 잔다르크가 실제로 뭐 칼을 들고 막 싸웠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담당했던 것 같아요. 사기. 군인들의. 특히나 이제 젊은 청년 장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그 사람들하고 뭔가 모종의 굉장히 끈끈한 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잔다르크가요? 어떻게 여기 여성인데? 이제 나이든 지휘관들은 무능하고 되게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그런 작전을 펴는 데 반해서 그냥 치고 나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잔다르크한테 무슨 공식적인 직함이 주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듣나? 이 젊은 장교들이? 뭐 어쨌든 이제 신으로부터 그렇다고도 하고 했고 이제 왕이 또 신임하고 그렇다니. 그렇죠. 어쨌든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을 불지른 거죠. 그 여자아이가 나가서 먼저 막 돌격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잉글랜드 쪽에서 봤어도 너무 무모한 돌격인데 뭐 대비를 못했으니까 점령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를레앙 수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랭스라는 곳까지 갑니다. 랭스가 이제 중요한 게 프랑스 왕이 제대로 된 프랑스 왕이라면 축성식 이게 이제 대관식하고 이제 도유식을 합쳐서 축성식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하는 곳이 이제 랭스예요. 랭스 대성당입니다. 옛날에는 프랑크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제 클로비스가 뭐 도유식을 거행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프랑스 왕은 여기서 축성식을 해야 된다라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여기 랭스라는 곳이 잉글랜드군하고 부르고뉴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갑니다. 다 무찌르고 가서 여기서 샤를 7세가 실제로 축성식을 거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헨리 6세보다 빨라요. 헨리 6세는 이때까지도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왕이나 다를 바 없으니까 잉글랜드 측에서는 축성식 같은 거 안 하고 있다가 이때 가서야 이제 1429년에 샤를 7세가 축성식을 하니까 부랴부랴 파리에 있는 그 노트르담에서 축성식을 그 다음에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리 수복을 가야죠. 예언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네. 게 파리인데, 근데 이제 파리 수복에는 실패를 하게 되죠. 왜요? 왜요? 왜? 여러 가지로 하여간 그 잔다르크 작전 같은 게 더 이상 이제 더 먹히는 것도 아니고, 노출이 됐구나. 네. 스타일을 파악했구나. 예, 그 다음에 샤를 7세가 마음이 변해요. 아, 나 네. 이제 제대로 된 왕으로 딱 됐잖아요. 아,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잔다르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화장실 다녀왔구나. 그렇죠. 거기서. 화장실 다녀온 거죠. 아니 뭐 계속 싸우기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싸우기도 하고 조약도 맺고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애가 그러는 좀 건데. 세련되지는 못하네. 뭐. 그렇죠. 네. 이제 잔다르크는 계속 싸우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지원이 끊기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자기를 이제 믿는 이제 뭐 이제 그 기사들하고 나가서 뭐 싸우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부르고뉴군한테 잡히죠. 잔다르크가. 그 부르고뉴군은 잔다르크를 잉글랜드에 팔죠. 적이니까. 이 예, 부분은. 그리고 잉글랜드가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파리 신학자들이 종교 재판을 하죠. 마녀다. 그래서 마녀로 이제 재판을 받고 루앙이라는 곳에서 화형을 당해서 죽죠. 화형. 예, 화형이죠. 마녀 사냥이라고 부릴 만한 때는 아니에요, 아직. 아직은. 예, 그러니까 마녀도 있고 마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무분별하게 막 잡아 죽이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건 다 나중 일이에요. 그건 17세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아이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네. 이 이후에 이제 잔다르크가 죽었지만 자신감을 찾은 샤를 7세가 상비군도 다시 제대로 조직하고 그러면서 이제 1453년까지 네. 그 마지막 남은 보면 카스티용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까지 요 전투가 이제 마지막 전투예요. 영국군을 자, 내쫓는. 몰아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마지막은 잔다르크 이후로는 너무나 이제 순순히 프랑스가 너무나 체계화된 강력한 중앙 집권적 왕권을 바탕으로 잉글랜드군을 몰아내는 일방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서 1453년에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1453년에 이 땅을 다 뺏기게 되니까 완전히 다 뺏기게 돼요. 잉글랜드는 아예 이제 깔레 빼놓고는 남은 곳이 하나도 없게 돼요. 네. 예. 이 헨리 6세가 충격을 받습니다. 외할아버지죠. 샤를 6세 그 정신 나갔던 사람이 외할아버지처럼 돼요. 아. 정신이 나가요. 헨리 그렇지. 6세가. 예.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잉글랜드에서 벌어지는 이제 전쟁이 장미 전쟁이죠. 아니 그래서 그 이 백년 전쟁이 유럽의 어떤 뭐 국가 혹은 뭐 체제 시스템 같은 거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예, 예. 이 이후로의 국가들은 어떻게 좀 바뀌었습니까? 프랑스가 이제 또 상비군 만들었잖아요. 네. 그 상비군 남아도는 힘을 주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침략해야지 그러면. 예. 아. 침략에 이제 들어가죠. 이탈리아 침략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프랑스는 계속해서 이제 그 상비군이라는 게 커 가는데 문제는 이때 이후로는 이제 종교 개혁의 시대죠. 아 그러네요. 예, 이제 각지에서 종교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아, 그래서 16세기가 한바탕 이제 종교 전쟁으로 몸살을 앓는. 17세기 되면 이제 이런 이제 백년 전쟁이 만들어 놓은 뭐 자본주의랑 이제 전쟁 국가 이게 연동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18세기 가게 되면은 네. 뭐 세계사 교과서에 뭐 항상 뭐 동유럽의 계몽적 전제군주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프랑스 모델이죠, 사실은. 그냥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계몽 사상이 있었으니까 네. 계몽적이라는 건 프랑스식이라는 얘기고 사실 전제군주라는 건 이제 절대주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쟁 국가로 다 들어가는 거죠. 아, 유럽 전체가. 예. 네. 그리고 넘어서서 러시아도 그 자장 안에 끌려가게 되는 거고 러시아까지. 넘어서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또 점령하고 있었던 북아메리카도 그 자장 안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프랑스가 루이지애나 뭐 이런데 그렇죠. 예. 장악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전쟁의 연속 속에서 네. 뭐 나중에 이제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이제 7년 전쟁 같은 음. 거가 유럽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북아메리카, 인도에서 벌어지잖아요. 또 19세기는 또 혁명의 시대니까 잠깐 주춤했다가 19세기 후반 말 20세기 가게 되면 이런 전쟁 국가가 전 세계에 퍼지는 거죠. 지금 네네. 그래서 그냥 기본 모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게. 다 그 모델이죠. 저 상비군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프랑스가 처음에 샤를 5세가 용병대를 용병들을 항상 고용하기로 하면서 만들었고. 그렇죠. 그럼 그 뒤로도 그걸 계속 나중에 용병들이었어요? 샤를 7세가 아예 이제 국가 상비군을 만드는 걸로. 어차피 세금 걷는 거 그게 습관됐으니. 예. 그리고 그 상비군을 만들 때 이제 일종의 용병 고용인데 지방에 있는 제후들은 용병 고용 못한다. 하지만 나만 고용할 수 있는데 내가 고용하는 세금은 니네들이 내라. 그러나 뭐 그때만 해도 군사가 왕 거였으니까 뭐 그렇죠. 싫으면 뭐 싸우든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됐겠죠. 당연히 이제 반란이 일어나죠 또. 음. 지방 귀족들이 그렇지. 다 깨져.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샤를 7세의 아들인 루이도 도핀의 공작인데 같은 귀족편에 섰다는 거죠. 아들이 아들도 자기가 왕세자이기보다는 지방 제후를 우리 아빠 좀 너무하긴 너무해. 네, 너무하네. 빨리 안 물려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샤를 7세가 그 아들 루이한테 너 도피네 지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파리 올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네. 샤를 7세가 나중에 이제 병들어서 죽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서 그때는 이제 아들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겠죠. 오라고 안 갑니다. 오지 말라며. 잔인하죠. 그 루이가 그 루이 11세라는 왕인데 굉장히 냉혹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등장하기 전에 마키아벨리적인 왕. 그다음에 이제 귀족들 다 이간질 시켜서 자기의 이제 권력을 강화한. 그럼 돌아가서 왕이 됐어요 그분은? 왕이 됐죠. 아버지 죽은 다음에. 네. 하여튼 뭐 유럽의 아마 야. 역사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저런 거였구나. 예, 우리 또 교수님께서 한 번씩 오셔서 야. 뭐 프랑스 또 프랑스 둘러싼 뭐 여러 유럽의 나라들 얘기 계속 좀 한 번씩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나는 진짜 다시 대학을 가면은 꼭 역사과를 가. 역사 전공으로. 재밌지. 그런 유럽의 뭐 전쟁 이야기 또 유럽이 뭐 2차 대전, 1, 2차 대전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이어져서 네, 다시 한번 또 100년 모시고 알겠습니다. 이 뒤에 쪽 얘기 좀. 네. 야, 100년을 그래도 2시간 안쪽으로 달렸으니 이제 좀 더 머릿속에 정리가 되네. 아, 그래요? 정리가 100년도 더 되지 사실. 저 동네에 저 그 시기에 네. 대체로는 세계사를 포기해 버려요. 우리 관심사에서는 그렇게 뭐 있긴 그럼. 하죠. 저 정도는 전공자들만 해라 이러지 우리가. 특히 왕 이름부터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왜 저 아들이 이름이 또 저렇게 달라졌는지 모르니까 네. 그냥 지었구나. 유명한 왕들 이름을 따르는 거죠.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100년 전쟁이 만약에 없었으면 그냥 영국 왕이 됐다 그냥 뭐 우리끼리 살자 했거나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죠. 뭐가 네. 굳이 달라졌다면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상비군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일단 일상으로 보면 보르도 포도주가 유명해지지 않았겠죠. 그네. 그 보르도 그쪽이 이제 잉글랜드 사람들이 다스리던 곳이었고 그걸 유명하게 만든 건 영국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그러면 프랑스에 있었던 영국인의 흔적을 이렇게 보면서 약간 진짜 프랑스와 그렇지 않았던 지역과고 약간 그렇겠네. 틀리나요 문화적으로? 뭐 일단 지금도 이 보르도를 중심으로 한 아키텐 지역은 자기네들 문화권이 따로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영국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100년 전쟁 중반까지도 영국 왕들은 불어를 썼거든요. 노르망디 사투를. 네. 그러다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제 잉글랜드 15세기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영어로. 네. 그리고 이제 영국 내에서도 그 17세기까지는 법원에서 다 불어 썼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유럽의 역사.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고려대학교 역사교육학과 홍용진 교수님이었고요. 네. 또 조만간 다시 뵙고 뒤에 이야기 재밌네. 네, 또 불러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